선생님,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사실은 되게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이렇게 라이트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환대를 해주실 줄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학자님께 감사드리고 저 김수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삼성에서 잠깐 나와서 이제 실업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용인 캠퍼스는 여러 번 갔습니다. 김정선 교수님이랑 뭘 좀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임은동은 처음 와봤고요. 제가 옛날에 고대 앞에 살았더래서 지나가다 몇 번 이렇게 외대가 모습을 봤는데 한 3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전혀 옛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약간 그냥 화려한 무슨 이론도 아니고요. 제가 살았던 얘기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게 특별히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그거를 지나왔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현재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창업 트랙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 트랙을 맡게 된 이유는 그냥 제가 우연찮게 이제 가천대에 오게 됐는데 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삼성 SDS나 삼성전자에 있었더래서 그러니까 회사의 경력을 좀 학생들의 취업률을 좀 높이거나 그런 쪽을 좀 학교에서는 활용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천대에서 하고 있는 창업 관련된 일들은 약간 실험적인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미닝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희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강남 1회입니다. 원래 옛날에 원소동에 있을 때였는데 강남에 와서 제가 1회고요. 학교는 서강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서강대 시절에 학교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전 대학에 들어오면 뭔가 생각도 좀 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고 이런 걸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교수님들이 적어준 노트를 5번이고 10번이고 15번이고 외워서 점수를 잘 받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어쩌다가 교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 때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학점이 2점대입니다. 저는 3점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제 친구들이 때때로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유학을 갔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밴더빌트라는 대학을 우연찮게 제 학점으로 못 가요. 근데 우연찮게 밴더빌트라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되게 럭키했고요. 근데 이때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사실은 몇 개 대학에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제 학점이 워낙 낮아서 다 저를 리젝트를 났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저한테 레터를 하나 보냈는데 약간 어중뛰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갖고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좀 뽑아달라. 그랬더니 진짜로 뽑아줬어요. 뽑아줬고요. 물론 스칼라십 못 받았습니다. 1학기 때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옛날에 제가 서강대 시절에 공부 안 했던 거를 이제 반성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학기 지나니까 교수님들이 펀드를 마련해 주셔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스칼라십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수학이랑 전자계산학의 이 중간에 낀 부분을 했어요. 사실은 되게 힘들었고요. 공부하느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그냥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 삼성은 삼성 SDS라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 입사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4년에 삼성전자로 옮겼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로 옮길 때도 이제 조금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2004년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다니기 시작한 시절이라서 제가 생각에 휴대폰에다가 건강 기능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을 찾아가서 삼성전자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께서 저를 부사장이셨는데 저를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셨어요. 원래 이제 삼성에서는 보통 그 룰이 튀면은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안 튀는데 저는 그냥 찾아가서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사장이나 부사장들 찾아가서 직접 말씀을 드려서 그 일을 한 적이 여러 번 있고요. 주로 이제 구조본 프로젝트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갤럭시 쓰시면 요새 삼성 헬스라고 있죠? 아시나요? 삼성 헬스? 쓰시는 분 있어요? 이제 예상보다 적으시네요. 그 삼성 헬스를 처음 디자인한 게 제가 한 겁니다. 2004년에.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삼성에서는 이 삼성 헬스를 2004년에 제가 처음 했고요. 요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건 제가 2003년에 생각을 했습니다. 2003년 말에 제가 전자 임원을 찾아가서 이걸 하셔야 된다고 제가 우겨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의료기기 사업을 또 했고요. 삼성이 이제 의료기기 사업을 할 때 이민하 회장이 갖고 있었던 메디슨이라는 초음파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M&A 사업을 할 때 제가 그 일을 했었고요. 구조본이랑. 그리고 이제 이런 진단 관련된 것들, 툴들도 했고, 바이오 쪽 분야의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제 커리어는 이런 모바일 헬스나 의료기기나 바이오 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한때 몸이 되게 안 좋아서 거의 깔딱깔딱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제 사람을 좀 살리는 일을 하자. 그렇게 마음먹어서 이제 제 커리어가 대부분 이렇게 지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제가 약간 저 삼성 시절에는 전혀 삼성맨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분은 78년도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박재동 화백이라고 만화 그리시는 분입니다. 요새 좀 안 좋은 기사 때문에 신문에 가끔 오르락 내리시는데요. 이분이 되게 환상적이었던 게 78년도에 휘문고등학교 교장님이 김태식 교장님이라고 육사 출신이셨어요. 학교 분위기가 약간 좀 군대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 이 박재동 화백님이 오셨는데 완전 장발에다가 키가 한 180 한 몇쯤 되세요. 완전 멋지신 분인데 머리가 막 거의 딸 정도로 하고 오시니까 교장 선생님 눈에는 영 못마땅한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보통 우리가 뭘 하냐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크레파스나 물감을 갖고 서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그런 도구들이 없어요. 하루는 노트북을 종이를 하나씩 찢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찢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접으래요. 접었어요. 그럼 이제 각 책상 밑으로 넣어놔서 이제 키핑하고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집에서 먹은 콜라나 사이다 병뚜껑을 갖고 오랍니다. 또 이건 또 뭐지? 하고 병뚜껑을 갖고 왔어요. 근데 하루는 딱 왔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당시 78년도면 그 코앱스나 이런 그 쪽이 다 벌판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언덕으로 나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과제가 뭐였었냐면 종이 비행기를 날리라는 거였어요. 종이 비행기 날렸죠. 아이들이 다 날렸습니다. 세게. 그 다음에 이제 야 병뚜껑 꺼내 그러더니 병뚜껑을 하늘로 날리라는 거예요. 병뚜껑 날렸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될 때가 됐어요.
자, 문제가 뭐였었냐면 지난번 언덕에서 날린 종이 비행기의 궤적을 그리고 병뚜껑의 궤적을 그리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때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집입니다. 와,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가 막 이런 걸 그립니다. 막 궤적을. 어떤 아이들은 막 지가 만들었었던 그 종이 비행기의 모습을 딱 그려놓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지를 선생님이 걷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다 물어보죠. 선생님 도대체 그레이딩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선생님이 가나다 A, B, C, D, E가 있는데 수음이한가가 있는데 아이들이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게 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과연 선생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면 이 문제지를 보시고. 네?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이 틀 안에서 종이 비행기의 궤적을 그렸고 병뚜껑의 궤적도 이 안에서 그렸어요. 선생님이 보신 포인트는 선이 이 바깥으로 나간 학생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픽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이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이제 세상은 플랫하다는 거고요.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심지어 아프리카이들도 휴대폰 같은 걸 쓰고 여러 액세서빌리티 많이 좋아져서 세상이 약간 평등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고요. 잘 아시는 분, 이제, 김우중 옛날 대회장이세요. 이분이 아직도 세계에 넓고 할 일은 많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도 절대 한국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잘 아실 겁니다. 강수진, 발레리나입니다. 이분, 발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냥 느낌으로 아실 거고요. 이분은 이제 이율곡인데요. 이건 이제 사고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거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만 양병론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 한 40만, 50만, 60만 이럴 겁니다. 인구 한 5천만 되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한국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한 1000만 됐을까요? 1000만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중에서 1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10만의 그런 어떤 계산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의 규모가 현재의 10만이랑 수백 년 전의 10만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도 아니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생각의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은 이제 인텔리전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둥이입니다. 이제 여비서랑 이제 스캔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대통령 선거 전에 알스니어 홀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흑인 토크쇼 호스트가 있어요. 거기 나와서 이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저희 가서 이 색소폰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봤는데, 후지지 않아요. 잘합니다. 끊김없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건 또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나영석 PD. 이분은 항상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들을 보면 항상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인터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랬을까요? 아, 이분이 그럽니다. 자기 스태프들이 냈다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오바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브라더 이럽니다. 이 사람은 부통령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는 흑인입니다. 엄마는 또 백인이고 아빠는 케냐 출신의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노예 자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를 8년 동안 잘 이끌어왔죠. 물론 지금 트럼프가 돼서 좀 미국이 혼란스럽긴 하지만요. 요거 기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일론 마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선에다가 사람을 실어갖고 우주 여행을 시키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보통 이제 우주선 쏘아서 날리면 지구에 다시 돌아올 때는 조그맣게 이런 캡슐이 돼서 날아옵니다. 그럼 이제 우주선이 다 날아가 버리고 요만큼이 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우주선을 날리고 돌아올 때도 그대로 내려오자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의 재활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제가 이 링크 슬라이드는 안 갖고 왔는데 동영상 안 갖고 왔는데 실제 그 우주선을 올렸다가 플로리다 그 우주 비행장 안에 정확하게 땅에 착지를 하는 실험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활용을 하게 되니까 우주 여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훨씬 적게 들죠.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나사도 성공 못 시켰어요. 이 사람이 회사 안에서 그 사업, 그러니까 그 기술들을 실제로 나사보다 먼저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 무지하게 웃긴 게 옛날에 간편 결제라고 미국에 페이팔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회사를 딴 데서 팝니다. 그래서 당장 한 손에 캐시를 1조 5천억인가 3천억을 땡겼어요. 자기가 받았어요. 회사를 팔아먹고.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한 1조 5천억 되면 뭐 어디 섬 하나 사서 그냥 평생 이제 뭐 좋은 날씨에 뭐 좋은 거 먹고 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업들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 쉽지 않겠죠. 그죠? 우주선이 올라갔다가 땅에 그대로 내려오는 걸로 처음에 꿈꿨던 거예요. 이건 또 뭐냐면 전기차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테슬라 이 차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새로 짓는 모든 집들은 그 지붕을 태양광 이 패널을 갖다 붙여있는 게 맨데토리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점점 커나갈 것 같고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가끔 보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1조 5천억이면 진짜로 그냥 놀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업 하나하나가 절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미래 사업가입니다. 그냥 사업가가 아니에요. 자, 인사이트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혁신가입니다. 이 사진은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를 하는 사진인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잡스가 제가 인상 깊었었던 건 조금 이따 몇 가지 슬라이드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 보면 우리 그냥 IT의 도사라고 생각들을 다들 하잖아요. 그죠?
IT 도사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감은 어디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로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시면 애플의 DNA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잡사하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DNA 그 특성은 자 기술 혼자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인문학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문학과의 결혼만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휴메니티랑도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애플은 테크놀로지 더하기 리버럴 아트 더하기 휴메니티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가천대학에서 그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목표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절대로 한두 개, 두세 개의 전공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인문대학장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나 다음 학기에 2기를 뽑을 때는 인문학과 학생들을 제가 강제로 데려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문학 학생들, 경영학과 학생들, 공대 학생들, 디자인학과 학생들 이런 다양한 전공들의 학생들이 모여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행히도 올해 첫 해에는 아직 인문학과 학생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팀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글자 그대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여기 아트는 리버럴 아트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브랜드 밸류입니다. 그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 브랜드의 가치. 이 쭉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뭘까요? 이 중에서 IT 아닌 것들이 뭐가 있죠? 비자 IT 아니죠. 그죠? 카드 회사죠? 맥도날드 아니죠. 그러니까 10개 회사 중에 전 세계의 탑 브랜딩 밸류를 갖고 있는 10개 회사 중에 2개 회사 빼놓고는 다 IT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기술 중심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문학 없이 갈 수 있냐 휴메니티 없이 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로이당, 직원당 레브뉴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가 퍼포먼스가 좋고 안 좋고를 얘기를 할 때 직원 한 명당 매출이 얼마냐 하는 걸 보통 계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이 탑입니다. 이 쭉 보셔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서비스 회사들이나 또는 금융, 자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기술 중심의 회사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제목이 디자인과 휴먼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칫솔이죠. 이 칫솔의 특징이 뭐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칫솔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손잡이가 두껍죠? 그럼 이거는 어른용일까요? 아이들용일까요? 아이들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아이데오라는 매우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모토가 뭐냐면 Human Centered Design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입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에서 디자인한 칫솔인데요. 이 회사에서 미국의 이제 콜게이트 같은 칫솔 회사에서 이 주문을 받아서 아이들용 칫솔을 디자인해달라는 프로젝트를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칫솔하는 패턴들을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특성이 이 칫솔을 잡을 때 꽉 이렇게 쥐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두껍게 만들면 아이들이 그립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편해지겠다고 그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그러한 생각들을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들은 당장 뭐를 만들어내는 건 잘해도 그거를 빠르게 사람의 특성에 대한 관찰력은 사실은 떨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제 얘기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뭐냐면 아이포드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을 살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걸 돌립니다. 이건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이렇게 돌려서 막 곡을 선곡하는 거. 엔지니어들이 했을까요? 인문학 하신 분들이랑 심리학 하신 분들이 했습니다. 애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사회학, 인문학, 그 다음에 인류학, 심리학 하는 학자들이 반드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절대로 엔지니어들끼리 프로젝트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각 전공별로 전공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비즈니스랑 인간입니다. 자, 맥도날드 아시죠? 자, 맥도날드 비즈니스의 특성이 뭐죠? 맥도날드는 한마디로 무슨 사업일까요? 네, 선생님, 네, 햄버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햄버거인데 어떻죠? 팝니다. 네, 쌉니다. 그리고 많이 팔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찾아보면, 맥도날드만큼의 비용을 주고 살 수 있는 햄버거 집이 맥도날드밖에 없나요? 뭐 학교 앞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도 있고요. 맥도날드 사업의 특징이 뭘까요? 사업의 핵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이 가게를 놔야 되는 겁니다. 맥도날드가 딴 데보다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빠르긴 하지만 패스트푸드라서 그렇다고 가격도 지금 한 5,000원 하나요? 학교 주변에 한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보다 싼 데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부동산업입니다. 자,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삼성 노블 카운티입니다. 혹시 노블 카운티 뭔지 아시나요? 이게 경희대 수원 캠퍼스 가는 길에 아주 조용한 부분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르신들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 노블 카운티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몇 억의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이 무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일까요? 실패한 사업일까요? 아주 조용한 곳에 만들어놨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거 왜 실패했을까요? 대중화되지 못해서. 네? 대중화되지 못해서 돈 있는 사람만 가야 되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위치 선정.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어떤 측면일까요, 선생님? 네? 시내로 가야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시내도
삼성이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삼성 구조본의 고위 임원이 핀란드를 갔어요. 그 핀란드 그쪽 노르웨이 이런 스웨덴 이쪽이 복지 시설이 무지하게 잘 돼 있는 3개국인데 가서 요양원들을 보니까 지어놓은 다음에 이게 다 시내에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처음에 질 때는 노인들이 애들 떠드는 거 싫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할 것 같아서 경기도 수원 가는 쪽에 아주 한적한 곳이에요. 차량 트래픽도 많지 않아요. 여기다 이걸 지어놨는데 한 20층 정도 되게 잘못 진 겁니다. 노인들은 외로운 걸 원치 않았어요. 약간 시끄러운 걸 원했던 겁니다. 짓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 요양원의 핵심 사업이 뭔 줄 아세요? 노인들을 잘 관리하고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있고 다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뭐 게임하는 것도 다 있어요. 핵심 사업이 뭐냐면 주변 학교, 유치원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을 강제로 여기다 투어를 시켜요. 왜냐면 노인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시다가 아이들이 행동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조금 인터랙션 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결국 이 사업을 할 때 요양원이라는 사업을 할 때 그 핵심에 대한 포인트를 잘못 집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외롭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단지 그냥 상식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저소음에 좋은 공기면 노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한번 볼까요? 구조본에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공자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테크놀로지 앤 휴먼입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애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애플이 오래전에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신 PC,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뭐 다 이게 원조입니다. 조상입니다, 조상. IT 기계 조상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때때로 보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막 PC에 앉아갖고 이상한 뭐 암호 같은 거 막 치지 않습니까? 개발한다고? 그 우리 보면 몰라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어떠신가요? 파일, 에디팅, 편집. 트래시, 쓰레기통.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이 하나 있어요. 버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다 딱 버릴 걸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쭉 끌어당겨서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버려지죠? 자, 그거를 아무도 옛날에 막 이렇게 이상한 커맨드 라인을 칠 때 그걸 누군가가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죠? 이걸 누가 했을까요? 이 프로젝트에 심리학자가 들어가서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절대 빅 프로젝트를 할 때 인문학자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뚝딱뚝딱 만들면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제 얘기를 조금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 답답할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만 하고 자기들이 범위를 넓혀서 기본적으로 현상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두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롤이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아마존에서 나온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아마존에서 여기다가 말로 하죠. 야, 아마존 가서 뭐를 주문해줘. 이런 바로 주문해서 집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초코파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국이 있고 이제 이쪽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네, 초코파이. 그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팔고 있죠. 지금 또 유사한 뭐 다른 것도 나와 있고요. 근데 오리온에서 하루는 이제 전국 도 시별로 매출 분석을 했어요. 매출. 도대체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나? 딱 봤더니 희한한 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부산 지역 있죠. 부산 지역만 매출이 200%, 300%, 50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지역이면 밑에가 이게 부산인 거예요. 딴 데보다 엄청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이 그 월별로 때때로 주별로 매출 현황을 계속 봅니다. 어디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어요. IT 기기로. 그냥 띡 보면 각 지역별 매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리온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뭔 일이지?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부산만 잘 팔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성장률이 막 200%, 300%, 5배씩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만 보면 어떻죠? 아, 이거 그냥 잘 팔리니까 좋네. 전체 매출 합이 늘어나니까 좋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임원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시킵니다. 도대체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지역에 누굴 만났을까요? 소매점 할머니. 네, 소매점도 만나고 누구도 만났을까요? 대리점에 계신 분도 만나고 오리온의 부산 지역 영업사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업사원들한테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본사에서 내려온 물건들을 막 이렇게 지역으로 갖고 그걸 또 이제 뭐 납품도 하고 이러니까요. 영업사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들을 여러 명을 인터뷰하게 돼요. 근데 그때 한 영업사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모님 이상합니다. 요새 중국이랑 소련의 이 보따리상들이 들어오면 초코파이를 몇십 박스씩 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이 중국이랑 소련이랑 그 교역이 조금씩 막 활발하게 되기 시작한 때였고 그게 주요한 항구가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임원이 위에다 보고를 합니다. 매출이 저렇게 뛴 게 부산 지역에 중국 보따리상이랑 소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 딱 임원이 보고를 받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오리온이 중국과 소련의 초코파이 사업 진출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핵심인가요? 이 데이터가 핵심인가요? 이 데이터로 우리가 초코파이를 살 때 그 사람 국적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안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권 찍으라고 하나요? 아니죠. 어디서 나오죠? IT 시스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영업사원들의 현장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전산으로 표현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눈으로 관찰한 겁니다. 이걸 자동화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회사의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중국이랑 러시아 성공했습니다. 초코파이.
아마 현지 공장도 세웠을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만일에 가정이 국내에 초코파이가 오리온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초코파이도 사업을 한다고 쳐보죠. 그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라는 게 성장 안 하면 망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한 회사는 이걸 보고서 그래 많이 팔리니까 좋네 하고 거기서 끝 하고 아무 액션을 안 하고, 한 회사는 이거를 갖고 실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정보를 얻어내서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한 회사는 망하고 한 회사는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혁신이죠, 혁신. 근데 저게 아주 사람 잡는 단어예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계속 그 사장, 뭐 부회장 이러신 분들이 얘들 얘기하는 혁신 포인트가 뭐야? 진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서 혁신을 얘기할 때 아주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론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욕먹습니다.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 다 쓰시죠? 포스트잇. 자, 포스트잇은 혁신 제품입니다. 포스트잇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가요?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참고로 이 3M은 옛날에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테이프가 어떻게 되나요? 테이프는 뭐를 붙일 때 씁니다. 그죠? 어떻게 되나요? 테이프의 특성은 붙였는데 잘 떨어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아니 붙였는데 이게 뚝 떨어지면 그 테이프 안 삽니다. 그죠? 그 테이프 사업을 했어요. 근데 포스트잇의 특징은 뭐죠? 그렇습니다. 메모지인데 뒤에 어떻게 돼 있죠? 잘 떨어지는 테이프여야 되는 거예요. 붙긴 붙으나 뗐다 붙였다 잘 떨어져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생각하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3M이란 이런 테이프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생각하기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컨셉이 잘 떨어지는 테이프인 거예요. 물론 계속 수십 번 하면 이게 끈끈이가 이제 오래돼서 잘 떨어지겠는데, 이제 보통 우리 회의하거나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몇 번 붙이고 뗐다 할 때 잘 떨어지는 특성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M이라는 회사가 그 혁신을 일으켜서 지금 전 세계의 어느 오피스도 이 제품 안 쓰는 데가 없죠. 그죠? 자, 제가 이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팝 퀴즈입니다. 이거 이제 제 집에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인데, 이제 제가 때때로 이제 자전거를 탈 때 길거리에 이렇게 자전거 묶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열쇠로 해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자전거에 이런 번호 열쇠를 쭉 해놓습니다. 어느 자전거 도둑이 이 번호 열쇠를 풀어갖고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자전거의 과연 비밀번호가 뭘까? 이런 질문입니다. 원래 제가 갖고 있는 번호는 5545입니다. 5545 네 자리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정자동에 사는데 요새 전철을 타고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서 학교에 가는데요. 때때로 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잠깐 볼 일이 있으면 우체국도 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자전거를 정자에다 매놓고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제가 이제 제 요 비밀번호가 5545인데 저는 보통 세팅을 어떻게 할까요? 몇 번으로 할까요? 네, 5555. 네, 가능하죠. 어떻게 할까요?
어떤 번호만 바꿀까요? 끝에 번호. 네. 보통 사람들이 이 양쪽 끝번호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6545거나 5546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가운데 걸 건드리면 이제 옆에 거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번호를 휙 바꿔버리면 저게 쭈그리 앉아서 번호 다 맞추고 있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나요? 이거가 사실은 그 방송에 나왔던 얘기예요. 도둑 얘기입니다. 길거리에 자전거 파운드, 자전거 묶어놓은 데 가서 이런 번호 열쇠만 보고서 끝에 자리만 계속 조합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둑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쭈그려 앉아서 번호를 때때로 이렇게 실수로 내 자리를 다 바꿀 때가 있는데요. 거기 쭈그려 앉아서 이거 번호 하기 싫어요. 끝에 거만 살짝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엔지니어들을 만나서 창업이란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capability,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딴 친구들이 반드시 삽니다. 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 에듀케이션인데요. 전 대학 때 공부 못했고요. 2점대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 학기에 첫 학기인데 4개 과목을 가르쳤어요. 대학원 과목 하나랑 학부 과목 3개를 가르쳤는데, 제가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저 공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점대가 2점대라고. 그럼 아이들이 놀래요.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2점인 게 자랑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아까 제가 서강대 다닐 때 답답했던 것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서관에서 앉아서 뭔가를 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저는 수업 시간에 교재를 안 씁니다. 교재를 안 쓰고요.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칸 아카데미도 있고 심지어 구글도 있고 정리된 내용들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유튜브 동영상 진짜 팬타스틱합니다.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은 글로벌 경영학과에 왔지만 저 경영학 지식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험했었던 IT 지식이 한 90% 되고요. 매우 10%의 얕은 경영학 지식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스타일은 절대 책을 안 써요. 저는 케이스 스터디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아마존이 보통 우리 유통업이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이러잖아요. 요새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줍니다. 아마존이 왜 리테일로 물건을 팔다가 온라인 쇼핑몰이었다가 왜 헬스케어 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조사해 갖고 와라.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아이들한테 주면서 답이 있나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를 만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럼 저는 답을 갖고 있나요?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팀플을 시켜요. 조사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죠? 아마존도 조사하고 제프 베조스가 어떤 사람인도 조사하고 그 사람의 유태인이고 어쩌고저쩌고 별거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토론해 와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걸 발표를 시킵니다. 그럼 발표한 다음에
또 그걸 모아서 토론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제가 아이들이 토론한 내용을 갖고 칠판에 키워드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구글에서 얼마 전에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막 지주회사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프로젝트 그겁니다. 야, 도대체 구글 같이 돈 많이 버는데 지주회사를 만든 이유가 뭐야? 알아갖고 와? 이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글의 설게이 브린을 만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아이들이 조사해 갖고 오는 거예요. 팀별로. 그럼 디스커션하고 틀린 포인트를 제가 잡아주고 마지막에 제가 아이들의 의견이랑 제 의견을 갖고 칠판에 정리하고 끝냅니다. 저는 책을 안 씁니다. 알지를 못해서. 근데 우연찮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 학기 제가 제 약간 자랑을 하면 그 강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4과목 평균이 9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과에 왔을 때 저희 과의 일부 교수님들이 제가 오는 걸 반대하신 교수님들도 계세요. 아니, 이 사람이 뭐 경영학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학에다 전산 전공이고, 물론 회사 경험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총장께서 이제 그냥 강압으로 이제 저를 뽑으셨는데 반대로 물리치고, 다행히 이제 제가 강의 평가를 되게 잘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때때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얘들 내 강의에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외우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거보다 약간 더 신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업 강의는 실제로 아이들이 팀을 만들어서, 근데 이 팀이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이렇게 안 하고요. 전공을 섞어버려요. 융합 전공식으로 해서 전공을 섞고, 심지어는 때때로 여학생들끼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젠더도 섞습니다. 여학생들이 몰리지 않게. 그럼 섞어서 합니다. 일종의 볶음밥 같이 섞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줘요. 아이들한테 문제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냥 문제를 찾아서 아이들 PT 시키고 디스커션 시킵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회사에서, 삼성전자에서 신사업을 하고 또는 그룹의 신사업을 만들 때 했었던 일부 경험들을 제가 아이들과 쉐어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레이드는 대부분 잘 줍니다. 제가 학점이 2점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모든 학교가 똑같지만 제가 학점을 잘 줘서 아이들이 평가를 잘 준 건 아니고요. 학점을 보려면 이 그레이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 한 학기, 이번이 2학기째인데요. 현재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사람, 일본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교수들도 있고, 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또 그 본인들의 그런 특성 갖고서 강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재 갖고.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 전체 교수님들을 차지하면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교수님들 같은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학교에서는 이제 잘 배우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박사를 할 때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랑 전자계산학에 중간에 낀 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다 보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고 전산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죠. 뭐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해서 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온갖 고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딱 나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건 내가 뭐 한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썼던 논문의 의미를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래서 내가 쓴 논문이 의미가 있었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논문을 쓸 때 그냥 이론적으로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뤘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사실은 모르고 썼어요. 근데 회사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필요한 거였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제 경험이 생각이 나서 공부를 하는 거는 학교에서 물론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배운 걸 갖고 새로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빨리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 그럼 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에이징 소사이티가 돼서 이제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100세 보험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80살, 90살 될 때까지도 경제생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노인들이 이러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잡마켓을 보면 아, 실업률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원래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주니까 한 2, 30년 다닐 것 같죠? 원래 예전에는 평균 근속연수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졸 신입으로 들어오면 과장도 못 달고서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이 10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졸 신입으로 들어와서 과장 달자마자 평균적으로 퇴사하는 겁니다. 한 15년, 20년, 30년 다닐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와, 이 나와서 뭘 하죠? 삼성전자 나와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눈높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못 가요, 잘. 그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한 가지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어느 순간에는 창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뭐죠? 라면입니다. 분식입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기 전에 인사해서 저한테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만 좀 나오시는 게 어떠신가요? 이러더라고요. 아, 이제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이랑 이제 퀄컴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퀄컴이 안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실업 상태였어요. 1년 반 동안. 그래갖고 국내 몇 군데 어플라이 했더니 나이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이 든 게 아니 내가 왜 도리어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김밥집을 했으면 제가 한 20년은 김밥을 말았을 거 아닙니까? 김밥 장인이 돼 있었는데 그럼 제가 100세까지 김밥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 없으면. 그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제가 54세에 나와서 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때 제가 후회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김밥집을 할 걸. 아니면 내가 라면집을 했으면 라면 장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라면을 20년 동안 끓이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결국 뭐냐면 이런 일을 그러니까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라면집을 차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죠?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라면집이 100억짜리 라면 매출이 100억이 됐어요. 제가 라면 장인이어서. 그럼 은행에 얼마 갚으면 되나요? 1억만 갚으면 되죠. 그죠? 그럼 나는 99억이 남아요. 그죠? 자,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빚이 1억인 거죠.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심지어는 집사람도 쫓아다닐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구글은 뭐죠? 이건 뭐죠? IT 회사입니다. 저건 뭐죠? 분식집은 대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이 회사는 뭐죠? 투자예요, 투자. 자, 제가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자, 투자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제가 기가 막히게 일을 해서 100억이 됐어요. 자, 제가 투자사에다 1억만 주면 되나요? 투자사의 지분만큼 지분을 20% 줬으면 제가 얼마를 줘야 되죠? 20억을 줘야 됩니다. 자, 근데 망했어요. 1년 만에 망했어요. 1억 까먹었어. 투자자한테 제가 1억 줘야 되나요? 안 줘도 됩니다. 대출이랑 투자에 사업을 할 때 대출이랑 투자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럼 투자하는 애들은 목적이 뭐죠?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창업 얘기만 나오면 부모님들이 희겁하세요. 야, 너 그거 하다가 집 말아먹으면 어떡하니? 아파트 퇴직금 다 날리면 어떡하니? 이런 걱정을 하세요. 라면집을 차린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남한테 제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라면집이 아니에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천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천대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건 그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자. 요겁니다. 혁신적인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천대가 국내 탑 대학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센 대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젊은 아이들이 창업을 해서 나간 회사들은 대부분 주요 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템들에 대해서 펀딩을 많이 받습니다. 투자를. 근데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들의 기술을 딱 보면 제가 압니다. 그냥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오랫동안 제가 삼성에 있었더라서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한 30년 지나도 돈이 안 될 아이템이 투자를 받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 가천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회 인식에 대한 약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들이 안 훌륭하냐? 아닙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아들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 넣어도 대리급수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애티튜드도 무지하게 좋고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새벽 2시 반, 3시 반에 카톡을 보냅니다. 교수님 저 창업 플래닝 할 때 요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미치죠. 저는 근데 카톡이 오면 기본적으로 5분 내에 답을 합니다. 제가 그걸 못 참아요. 가만히 두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날 잠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좀 문제를 찾아보자. 근데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우리가 좀 집단 지성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팀, 다양한 전공들이 모여서 이걸 같이 하자. 절대로 엔지니어들끼리 모아놓거나 절대로 인문학 아이들끼리 모아놓거나 절대로 디자인 아이들끼리 모아놓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섞어놓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불이, 약점을 제가 메이크업 해주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한 15회 이상 삼성전자나 삼성 SDS의 인력들이랑 계속 자문이랑 Q&A랑 이런 거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자기들이 꽁짝꽁짝해서 이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아이들이 냈으나 실제로 그걸 탄탄히 하는 거는 외부의 어른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가 지금 펀드가 초짜 교수라서 펀드가 거의 없어서 지인들한테 제가 그냥 부탁합니다. 미안하지만 3시간만 내줘. 우리 아이들 좀 도와줘. 그 대신에 짜장면을 사줍니다, 제가. 그 이유는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교수 월급이 얼마 안 돼서 걔들이 저보다 월급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저를 사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할 때 컬처가 또 중요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플랫한 컬처예요. 플랫. 수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아리를 할 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뭘 하냐면 각자의 영어 닉네임을 정해요. 셀리, 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형, 오빠, 이렇게 안 부릅니다. 영어로 부릅니다. 존, 어쩌고 저쩌고. 때때로 조금 불편하면 존님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회인들, 삼성 출신들이랑 학생들이랑 섞여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 거예요. 그럼 나이 제너레이션 갭이 있죠. 나이 차이가 있죠. 그때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리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복학생이랍시고 이렇게 껄떡거리는 애들 있어요. 아주 그거 보기 흉해요. 그래서 수평하게 갑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는 그냥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도 있고 이제 외국 학생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삼성같이 외부인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서 이 GSP라는 조직 안에 그렇게 점점 진화하는 빠른 회사를 만들어보자.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아웃풋은 스타트업들도 만들고, 이 동아리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창업하는 거 아니에요. 동아리에서 경험한 좋은 경험 갖고 일부 아이들은 취업을 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일부 아이들은 대학원에 가고 박사과정에 갈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도 다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천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스타트업을 만들더라도 절대로 소프트 랜딩하게 만들자. 이게 제 목표예요. 사실은 아이들끼리 나가서 가천대라는 이름을 걸고 투자를 받으면 아마 험한 꼴 많이 당할 거예요. 실제 필드에 나가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이크업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 국내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 아이들을 내보낼 거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이 가까웠는데 열심히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통 회의를 하면 8시간씩 합니다. 제 방에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글로벌의 스타트업도 아이들을 참여시킬 예정이고요. 그게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은 뭐냐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이것도 이제 요새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하니까 이게 투기성으로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유시민 장관이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는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모르고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화폐라는 거, 그러니까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같이 굴러가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님 밑에 형제입니다. 이게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 접하기 쉬운 분야도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블록체인을 선택하지 아세요? 매우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경쟁력으로 봤을 때 기존의 세상에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나가면 딴 데 아이들이랑 경쟁이 안 돼.
이미 딴 학교 아이들은 엔지니어링적으로 경쟁력이 셀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남들한테도 새로운 걸 하자. 남들도 지금 시작하는 분야를 선택하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일부를 갖고 제가 엎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각해.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도 시작하고 남들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분야 중에 저희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건 디지털 헬스랑 블록체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본 모토는 이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커다란 브로커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이 연결되어 왔는데 이것들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한 곳으로 집중된 걸 나눠 먹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나눠 먹는 모델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 그런 사업이 되도록 만든 일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전공들이 있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BD 하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고요. DEV 하면 개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UX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건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외대에서 처음 얘기한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뇨 환자가 있는데 당뇨 환자가 심한 분들은 하루에 4번 당뇨 측정을 해야 되고요. 피를 뽑아야 됩니다. 찔러갖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뭐 손에다 맞고 뭐 팔에다 맞고 뭐 다리에다 맞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평상시에 당뇨 관리를 잘 하면 합병증이 안 생겨서 평생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병증에 걸리면 장님이 되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신장 투석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또 빨리 죽지도 않아요. 다리 잘랐다가 빨리 죽지를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 20년, 30년을 여러 사람들의 폐를 끼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뇨는 평상시에 관리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관리 안 해요. 이거 별거 없고. 왜냐면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뇨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뇨 관리를 도와주는데 어떡하냐?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를 당뇨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코인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코인이 잘 쌓여지면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커피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뭘 산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건강관리 잘한 사람들이 평생 잘했으면 이걸 정부의 복지사업이랑 연동시키려고 그래요. 왜냐면 당뇨 관리 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병원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되죠? 계속 이 사람의 돈을 대줘야 됩니다. 의료 재정이 안 좋아지게 돼요. 그 돈을 정부에서 복지로 커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며칠 하고 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하자요. 근데 그룹도 심심할 수 있어서 약간 게임적 요소를 넣어서 다이어트를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은 20, 30대 대학생들 또는 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 관리하고 식단도 잘 관리하면 또 암호화폐를 줍니다. 코인을 줍니다. 그럼 코인을 모았다가 스타벅스에 가서 바꿔먹기도 하고 레스토랑에 가서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걸 사기도 하고 이런 그림을 저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재밌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문학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항상 제가 제 오늘 특강의 핵심은 여러 전공들이랑 모여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반드시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다음 학기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제가 학장님을 만나서 학생들을 강제로 배당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